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클럽의 장준수님의 필사를 소개하면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다루는 인지 편향이 왜 양날의 검인지, 그리고 왜 지금 정직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경쟁력이 될 수 있는지, 이 점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먼저 준수님의 필사를 소개하겠습니다. 44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쩌면 강력한 심리 원칙을 끌어들여 우리의 자동화된 행동을 유도하는 기록 장치를 작동시킬 적절한 단어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 일인지도 모른다. 마케터라면 위 문장을 보며 고객의 마음을 조정할 생각에 마음이 두근두근 할 것이다. 상대를 조정하고 때론 속이는 마케팅 기술은 정말 많다. 세상에는 쓰레기 수준의 상품들이 현란한 마케팅 기술에 의해 날개 돋친 듯 팔리기도 한다. 마케팅 기술은 그럼 나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진심만으로는 고객을 설득할 수 없다. 진심과 함께 기술을 겸비했을 때 고객을 설득할 수 있다. 내 제품과 서비스가 확실히 경쟁사보다 나은가? 그렇다면 고객을 경쟁사에 뺏기면 절대 안 된다. 그건 심하게 말하면 고객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 피땀 흘려 번 소중한 돈을 지불한다. 내가 마케팅을 못한다면 고객은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떨어지는 경쟁사 제품을 사게 된다. 그게 하나가 아니라 수백만 건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효용을 낮추고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쓰레기 상품의 고객을 뺏기는 게 분하다면 마케팅 기술도 정점을 찍어야 한다. 임전무퇴의 각오로 고객에게 마케팅해야 한다. 신입으로 직원을 뽑으면 마케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적극적인 표현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나는 이런 말을 전하곤 한다. 우리가 제대로 마케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이게 이제 준수님께서 쓰신 필사와 생각인데요. 거기에 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의 품질이 형편없는데 마케팅 기술에만 집중하면 매물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마케팅으로 신규 고객을 불러오지 못하면 판매가 되지 않는 상황, 구매자들의 악평이 쌓이기도 하고 CS 담당자들의 감정 노동이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구매 후 사용 경험이 상세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과 또 조작된 후기와 다르다면 반품률이 증가하거나 별점 테러 같은 걸 받기가 되게 쉽겠죠. 구매하신 분들 중에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으면은 안 좋은 후기가 정말 엄청 빠르게 확산되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퇴사하기도 해요. 너무 심하게 감정노동, 감정 낭비를 하게 되니까. 제가 정직하게 마케팅해야 한다고 말할 때는 그냥 단순히 정직이란 가치가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준수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소화하실지가 더 궁금합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연장선상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설득의 심리학에서 다루는 인지 편향이 그냥 막 치트키처럼, 막 방정식의 공식처럼 그냥 X에 어떤 값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방정식의 해가 도출되는 이런 어떤 공식이나 치트키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나오는 설득의 여러 원칙들은요, 앞뒤 맥락이 다를 때 오히려 신뢰를 급격히 떨어뜨리거든요. 그 신뢰를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저 사람은 말을 좀 잘 못한다, 말이 두서가 없네, 좀 정신이 없네, 저 사람은 말주변이 없네, 이런 평판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살면서. 왜냐하면은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면 이런 말주변이나 논리, 체계, 질서 이런 것들은 늘죠. 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잖아요. 일관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설득의 원칙을 기술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남용하게 되면 저 사람은 말주변이 없네 정도가 아니라 못 믿을 사람이 돼요. 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앞에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지? 이런 평가를 얻게 되면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필사하신 부분이 이제 왜냐하면 이라는 마법의 단어예요. 그쵸? 근데 사실 우리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이유를 설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면접이나 협상이나 1대1 면담 혹은 부모님과의 대화 중에서도, 그쵸? 나 자신의 주장을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설득하거나 관철시킬 때 이유를 항상 설명하잖아요, 붙여서.
그냥 막 뜬금없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그쵸? 근데도 어떤 협상은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어떤 협상은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어떤 마법의 기술이 아니라요. 저 앞뒤의 맥락과 붙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설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여러분 일관성을 느끼면서 상대방을 파악해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실제로 같은지 다른지 여러분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무의식 중에도요.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요 지점인데요. 이 책 자체는 어떤 과정을 연구한 게 아니고 설득이 된 결과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분석해서 공통점을 찾아낸 것이잖아요. 그쵸? 상호성의 원칙이나 일관성의 원칙, 여러분들 지금 읽고 있는 파트는 그런 원칙이나 법칙을 찾아낸 방식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공통점을 찾아서 그 공통점에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쵸? 결과를 분석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해서 상호성의 원칙이나 일관성의 원칙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려고 머릿속으로 셈을 하기 시작하면 그 상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눈치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떤 호의를 베푸는 게 그냥 나한테 호감을 표시하려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나한테 얻을 게 있구나 라는 신호를 주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걸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계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호감을 표시하고 싶은 사람에게 대가 없이 뭔가를 주는 행동들 이런 거 그냥 늘 하시면서 살잖아요. 또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생색을 내고 싶다 그러면 생색을 내시면서 사셨고요. 그게 꼭 말이 아니더라도 표정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여러 원칙들을 배우지 않았어도 실제 현실에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하면서 사셨어요.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의식적으로 체화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체화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과 변화를 만드는지 관찰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 그러니까 과정에 집중하면서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연습, 노력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단번에 벼란간 이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설득률을 100%로 올린다 이런 목표는 제가 생각했을 땐 허무맹랑해요.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 역시 동의하실 텐데 이미 너무 많이 노출됐어요. 이런 심리 편향을 이용한 마케팅 방법, 설득 기술들에 대해서요. 그쵸?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상사와 동료들 이 사람들 예전에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최근 추세는 조직에서 확실하게 도태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관련된 콘텐츠들도 정말 많죠.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콘텐츠들 학계의 엄청 권위자들이 그런 원리와 그 실행 방법 같은 것들을 유튜브 같은데 무료로 막 제공하기도 하고 여러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나 박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 잘 알려주고 있잖아요. 무료로 그것도. 또 어때요? 리뷰가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판매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리뷰를 작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리뷰를 보면서 제품을 구매하긴 하는데 정말 그 리뷰를 순진하게 100% 다 믿고 구매하세요? 아마 아니실 거예요. 요즘 소비자들은 구매 패턴이 점점 어느 쪽으로 바뀌고 있냐면 구매 후기를 평점 낮은 순으로 보고요. 낮은 평점에서 언급된 불만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구매하는 쪽으로 구매 패턴이 점점 바뀌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구매 전에도 리뷰 확인을 하지만 구매하고 나서도 내가 이 제품을 옳게 잘 선택했는지 후기를 꼭 확인하실 겁니다. 그것이 그 몰에서 구매한 게 아니라 다른 몰에서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걸 확인했을 때도 이 제품의 후기는 어떻지? 가격은 어떻지? 이렇게 비교 탐색한단 말이에요. 이런 크로스 체크가 일반적이에요. 요즘은. 그쵸? 그래서 요즘 판매가 어떻습니까? 그냥 무조건 구매 전환율이 높으면, 그러니까 몇 명이 들어와서 그 중에 몇 명이 샀는지가 이건 당연히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반품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매하고 반품을 많이 해요. 내가 기대한 구매 경험과 판매자가 나한테 제공한 구매 경험, 이 사이의 갭 차이가 크면 그냥 환불합니다. 한번 써보고. 그래서 반품률이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지표가 됐어요.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패션 쪽은 특히나 이런 게 되게 심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그 편향을 활용한 마케팅 방법, 설득 기술에 노출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100% 옳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적용했을 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요. 이 정직이라는 가치가 빠지면요. 쉽게 신뢰를 얻을 수 있기도 하지만 쉽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는 거죠. 정말 실제로 정직은 이 시대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경쟁력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경쟁력은 우리가 길 위가 아니라 길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으면 그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보상들을요, 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두 명이 아니라 네 명, 네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 1000명이 똑같은 길을 똑같이 걷게 되면 그 길 위에 놓여진 전리품 다 휩쓸어 갈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서 생긴 길은 전리품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설득의 심리학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나 자신을 설득해야 할 때도 이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이런 관습에 좀 저항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대체로 다 따라가는 그 길이 일단 나한테 안전한 길이겠지, 아니거든요. 안전하지 않아요. 걷기에는 편한 길이 될 수 있지만 그 길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감각에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 하는 것, 그 반대의 활로가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혹은 회사에 다니는 팀원분들이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나 조직의 어떤 복지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더 깊어졌을 때를 가정해서, 혹은 조직이 10배 이상 성장했을 때를 가정해서 원칙과 매뉴얼을 만들라는 조언이요. 지속할 수 없으면 하면 안 된다는 논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속편한 소리예요. 일단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먼저고, 일단 살아남는 게 우선인데, 그쵸? 내가 나중에 생존해서 조직이 커질지 아니면 이 사람이랑 친분이 생겨서 관계가 깊어질지 아닌지 그걸 점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 조직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나중에 내가 엄청 잘 나가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상대방과 교류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디렉션이잖아요. 그쵸? 회사의 운영 매뉴얼도 나중에 막 100명, 1000명이 됐을 때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 100명, 1000명이 일할 때도 무리 없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가 얼마나 사실 비현실적인 조언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조언을 자기 자신의 원칙으로 받아들이세요. 조금의 비판적인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로 관계를 형성할 때 어떻게 하냐? 소극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성향이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인데도 이런 조언들을 받아들인다고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열어서 먼저 보여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실제로 있는 걸 투명하게 보여줬을 때 상대가 나를 이용하는 기색이 관계를 맺기 초반부터 보인다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랑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내가 굉장히 많이 공을 들여서 진짜 한 몇 달을 그렇게 관계에 집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구나를 몇 개월 뒤에 알게 되는 것보다 하루 만에 알게 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의 운영 매뉴얼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직이 5명일 때, 1명일 때, 10명일 때, 100명일 때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회사가 나 혼자밖에 없는데 100명이 일할 때 운영 매뉴얼을 미리 기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시기마다 필요한 매뉴얼이 있는 거죠. 인간관계도 시기마다 필요한 단계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정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꺼번에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생각이 우리가 이런 편향들을 그리고 이런 조언들을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또 어떤 조언들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창업을 꿈꾸는 분도 계시고 창업 중이신 분도 계실 텐데 매출이 10배로 성장했을 때 똑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면 애시당초에 제공하지 말라는 조언도 되게 원칙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가령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구매 후기 작성이 중요하니까 사람들한테 후기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때 손편지를 쓰시는 분들 옛날엔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쵸? 손편지처럼 보이는 걸 인쇄해가지고 보내시는 분들도 되게 부쩍이 많아졌고, 그게 다 어떤 조언들을 받아들인 거냐면 내가 지금은 손님이 10명이니까 10명한테는 그런 진정성, 그런 노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손님들이 나중에 100명, 1000명이 되면 내가 이런 노력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자동화해라, 이런 거예요. 이런 조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것도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땐 바보 같은 조언인 게, 그렇게 10배 이상 성장하면 다른 방식의 효용 가치를 제공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단순히 저의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제가 지금 리드앤리드 그 다이어리를 판매하는데 한 권에 39,000원짜리 노트를 판매하고 있어요. 비싸죠, 가격이. 왜냐하면은 저희 같이 이제 작게 시작하는 작은 회사는 내가 최소 생산 수량을 공장 측과 협상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들면은 소비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니까 제 제품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손편지를 써드리면서 정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제 노트를 많이 구매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최소 이제 생산 수량 절대값이 높아지면 제가 손편지 안 쓰고 가격을 그냥 내리면 되잖아요. 그쵸?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존을 한 후에 내가 마케팅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효용을 제공할지 이것을 고민 중인 사장님들은요, 브랜드가 성장하는 그 각 단계마다 어떻게 전략을 짤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지, 그 한 가지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인과관계 중에 결과에 매몰된 관점이 현실을 좀 왜곡시켜 보게 만들잖아요.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네, 사람들이 모두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리뷰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리뷰를 미리 가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거나, 우리 그 전에 모두의 사업을 읽었을 때도 배운 건데, 사실 회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서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후기가 쌓이니까. 이것들을 회사에서 계속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일이 돼야 되죠. 주요 업무요. 근데 사람들을 이제 리뷰로 설득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고 리뷰를 가라로 깔아놓고 이제 하면은 그 회사는 어떤 일들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아요. 리뷰를 가짜로 작성하는 일, 그리고 신규 고객들을 유입시키는 일, 그쵸?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매몰되게 돼요. 빵집은 여러분, 맛있는 빵을 연구해야 빵집이죠. 신규 고객들이 우리 제과점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게 정체성이 빵집입니까? 마케팅 대행사입니까? 마케팅 업자죠. 맛있게 빵을 만드는 제과 명장이 정체성이 아니라 그런 빵집은 정체성이 마케터인 거예요. 이렇게 정직이 경쟁력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모두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시대에 경쟁력은 길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자주 많이 다니는 길 외에 여러분들이 기존 관습에 저항해서 그 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길에 활로가 있다는 사실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차원에서 사장님들, 팀원분들 설득의 심리학을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하면서 이번 필사클럽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마치겠습니다.